학교 내신 시작해보고요. 가능한 시험제보다는 여러분 시험범위 해당되는 내용을 좀 먼저 설명할게요. 어차피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할게요. 더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파트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 봐서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왜 그러세요? 아, 시험 무서워요? 지금 시험 비하시는 분들? 시험에 수업 파트만 나와요. 네? 수업 파트. 수학하고 시험이요? 신형도 많아요. 네. 두 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부분은 다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언제 봤어요? 아직 취업도 안 했어요. 안 봤어요. 자, 수업 다 저번에 숙제는 다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죠? 이따가 다 불러드릴게요. 어렵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그쪽 시험 과정이란 말이야. 시험 과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충분히 뭐 이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먼저 볼게요. 60페이지 순환에 대해서 볼게요. 순환이고요. 자,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가 수학을 거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흡수한 영양분을 이제 흡수했고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몸의 조직세포한테 옮겨줘야 되겠지. 그 옮겨주는 시스템을 바로 순환기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환기회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근데 혈액이 그냥 이동하지 않아요. 뒤에서 압력으로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심장의 펌프,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혈액을 밀어주고 그 혈액 속에 영양분과 산소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우리 몸 조직세포한테 옮겨주고 또 그 조직세포에서는 물질에서 결과 남는 찌꺼기가 있어요. 그 찌꺼기 우리 노폐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폐물을 담아서 우리 몸에 배설되게 옮겨주겠죠. 그러니까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일종의 택배 회사를 이루어진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옮겨주는 역을 하고 그 순환계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관, 하나는 뭐야? 혈액.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혈액에 대해서 차근차근 합시다. 혈액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 되겠죠.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의 기능이라면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가 우리 몸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또 받아서 배설계에다 옮겨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운반작용을 합니다. 뭔가를 옮겨주고 운반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병원차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또 대응할 수 있어요. 백혈 같은 것들이 식균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피의 종류 물입니다. 물이 약 90% 이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을 가지고서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가 혈당량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작용, 크게 혈액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운반, 보호, 조절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혈액이 하는 역할 중에 첫 번째 운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운반 기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실어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혈액이 무엇을 옮겨줄 수 있냐면 첫 번째, 산소를 운반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료를 운반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영양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운반해 줄 수 있고 필요 없는 찌꺼기, 노폐물 같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소 운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과정에서 자, 이런 걸 옮겨줄 수가 있고 미리 좀 언제를 드린다면 여기에 산소를 운반하는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적혈구라고 해요. 적혈구에서 산소가 운반됩니다. 그 다음에 CO2가 또 운반돼요. CO2, 영양소, 그 다음에 노폐물 이런 것들이 운반되는데 산소라고 하는 것은 적혈로 운반해요. 그럼 CO2나 영양소, 노폐물은 무엇에 의해서 운반될 수 있냐면
혈구,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세포 성분 말고 혈액의 액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그 혈장 성분을 통해서 나머지는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액성분인데 그 액성분에는 CO2 녹아있고 영양소 녹아있고 노폐물 녹아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혈장에 녹아요. 왜 그러냐면 이 혈장의 경우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을 잘 녹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또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나쁜 병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자료라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혈액이 하는 보호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백혈구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먹어요. 그 잡아먹은 것을 식균자료라고 합니다. 식균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이 식균작용을 담당하는 놈이 백혈구예요. 백혈구라는 놈이 바로 식균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균작용밖에 없나요? 아니야. 우리가 상처 다닐 때 피가 더 나올 거고요.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 생명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안 온단 말이에요. 혈액이 응고돼요. 혈액 응고를 통해서 혈액 응고를 통해서도 우리 몸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럼 혈액 응고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그 혈구 중에 혈소판이라는 겁니다.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구가 있는데 혈소판이 바로 혈액 응고를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균작용하고 면역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똑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100%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병원체가 들어갈 때 그걸 잡아먹는 식균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이 면역과는 그보다 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모든 작용을 바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작용. 그러니까 병에 한번 걸린 다음에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나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건 다 면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상태를 조절해주는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절 기능은 대표적인 항상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체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혈당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기염류의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조절자료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가 혈당량이라든가 무기염류의 농도라든가 결국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피 속에 대략 90% 이상이 전부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몸 속에 혈액 속에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에 기반해서 체온이라든가 혈당량, 무기염류의 농도 등을 일정하게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혈액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피가 도대체 무엇을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혈액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구성. 자, 피는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피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시험관을 준비하고요. 시험관을 준비한 다음에 피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피를 집어넣은 다음에 원심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심분리라고 하는 것은 혈을 넣어서 막 돌리는 거야. 그럼 원심력에 의해서 밀도가 큰 것들은 밑에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것들은 위에 떠요. 그래서 두 개의 층이 생겨요. 아래쪽에 뭔가 빨간 것들이 잔뜩 모여있고요. 위에 쪽에 약간 베이지색깔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는 액체층이 이렇게 잘 자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 혈구라고 해요. 세포라고 그러죠? 혈구라고 그러고 위에는 맑은 투명 액체, 이거를 혈장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원심분리 그 결과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성분인 혈구와 액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혈액은 혈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혈구라고 하는 것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혈장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다시피 얘는 액체 성분이에요. 거의 투명한 액체 성분이 들어있고요. 혈구라고 하는 것은 세포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세포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우리가 이제 뭐 씹을 일은 없겠지만 이제 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입에 집어넣어 보면 씹을 수 있는 성분과 마실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씹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딱딱 씹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크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알갱이 성분과 액 성분이 존재하는데 액 성분을 혈장이라고 그러고 그 알갱이 성분을 바로 혈구라고 해요. 자, 혈장은 아까 계속 반복되는데 이 혈장의 경우는 혈장에서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물이 제일 많아요. 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도 녹아있고요. 영양소, 그 다음에 가끔 노폐물,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녹아있습니다. 근데 이 혈장 속에 녹아있는 단백질을 혈액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액 단백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백질은 아닌데, 이 혈액 단백질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혈액 단백질의 역할이 혈액을 응고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를 보게 되면 물이 대단히 많지만 일반적인 물에 비해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을 아마 봤을 겁니다. 약간 점성이 매우 커요. 그 점성이 큰 이유가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알부민은 피의 점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점성을 높여주고요. 그래서 이 알부민이 점성이 약간 끈적끈적하고 주로 물질 취급에 그러니까 물질 분반에 관여하고, 이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혈압이 급격히 낮은 환자가 있으면 알부민 주사를 줍니다. 그럼 피의 점성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좀 올라가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이 굉장히 단백질 중에서 굉장히 가격이 비싼 단백질 알부민인데,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알부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입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고기, 고기는 아니지. 근데 흔해요. 계란 속에 알부민이 굉장히 많고, 그 계란은 가격에 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 고급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은 최고의 식품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이제 알부민이 들어있고, 얘는 혈액의 점성을 높여주는 그런 단백질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구 한번 봅시다. 자, 혈구는 이제 세포 성분인데, 이 혈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있어요.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야, 전부 다. 세포인데, 이 혈구가 원심을 했을 때 혈장 밑에 가라앉는 얘기는 이 혈구 성분이 혈장 성분보다도 대단히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서 진단할 수 있겠죠. 상대적 밀도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들이 남들 한 역할이 있습니다. 일단 한 역할은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혈관 역할은 우리로서 산소 운반을 갖다 하고요. 백혈관 역할은 나쁜 병원차로 오는 걸 잡아먹어요. 식균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응고 작용합니다. 응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에요. 남들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차이도 좀 있어요.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혈구하고 적혈구. 자, 이름에서 금방 알 수 있겠죠? 적혈구. 색깔이 붉은 색깔이 적색이고요. 생긴 모양은 원반형처럼 있어요. 원반형이라고 하면 이제 도로 모양이겠죠? 이렇게 원반형의 가운데가 움푹 펴었습니다. 움푹 펴었고요. 원반형이고,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핵이 없어요. 그럼 이 적혈구는 처음부터 핵이 없었냐? 아니요. 핵이 있었어요. 처음에 핵이 있었는데 만들어진 후에 핵이 없어져요. 핵이 없어지고, 그 핵이 없어진 부위가 어떻게 될까? 움푹 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쑥 들어가서 그럼 핵이 없어서 종종 어떤 일입니까? 얘가 돌연변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적혈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가 갑자기 돌연변이 일어나서 막 이상한 적혈을 만들어, 이런 경우 없어요. 아예 유전적으로 처음부터 적혈구를 잘 만들지 못해 생기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이상한 적혈구가 만들어질 경우는 없어요. 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백혈구는 핵이 존재해요. 그래서 돌연변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백혈구가 만들어지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방사능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바이러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상한 백혈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무슨 병이라고 해요? 백혈병이라고 해요. 돌연변이 가능하지만 얘는 돌연변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이 존재하지 않고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뭔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산소 운반, O2 운반에 관합니다. 산소 운반하는 전략인데, 중학교 과정이라면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합니다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하는 주된 임무는 산소 운반이에요.
근데 산소 운반과 더불어서 CO2 운반도 같이 합니다. 산소도 운반하고 CO2도 운반해요. 두 개 다 운반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산소 운반이라고 배우냐면 운반되는 산소의 100%는 전부 다 적혈구를 통해서 운반해요. 근데 운반되는 CO2 중에서 적혈구를 통해서 운반되는 것은 그 중에 퍼센트로 따지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소의 모든 것을 운반하고요. CO2의 일부를 운반할 때 적혈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요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 이온이 들어있어요. 철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아까 혈액을 먹게 되면 약간 쇠맛이 나는 이유가 요 헤모글로빈 단백질 안에 철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되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할 수 없어서 심각한 빈혈을 호소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철 분제를 먹어줘야 돼요. 네. 우리 적혈과 관련된 것이 빈혈이 있을 것이고요. 적혈이 부족하면 빈혈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적혈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형태로 생기는데 적혈구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반달로 생긴 적혈구 존재해요. 그걸 남모양 적혈구라고 해요. 남모양 적혈구라고 하는데 이 적혈구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 혈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원반형으로 생긴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면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적혈구에 비해서 O2 운반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 항상 산소 부족을 호소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빈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요. 이거는 치료를 못한다. 이거 유전병이에요. 아예 적혈구를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심각한 빈혈을 호소하는 그런 질병을 남모양 적혈증이고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에서 쭉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적혈구가 원반으로 생겼고요. 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가 뭉툭 패였어요. 그럼 얘가 주된 임무가 산소를 운반하는 건 주된 임무인데 얘가 이따구로 생겨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가 뭉툭 패였어. 그래서 산소 운반이 유리해.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더 많이 왜? 하였으니까 더 파였으니까. 오늘 평평할 때보다 많이 강했었지. 그러니까. 단 하나만 빠져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보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이 없어요. 표면이 들어. 표면적이 넓어서 산소 운반을 잘 수 있어. 또 어떤 점이 또 산소를 운반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친구의 시간이 꽤 길어지네요. 네, 친구의 시간이 꽤 길어지는데 시연아,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 얘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 얘는 이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거에 비해서 표면적이 좀 작아요. 산소를 제대로 걸러줘야 돼. 또 빈혈이 걸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불리한적이. 얘는 행복이 있어요. 많으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모양만 있어요. 얘는 이렇게 둥글둥글 모양, 얘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있어요. 맞아요. 얘는 뾰족뾰족한 혈관 통과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둥글둥글한 거잖아요. 얘는 혈관 통과가 어려워요. 혈관 통과 용이하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들은 어떻게 될까? 혈관을 통과해서 걸리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운반이 잘 안 돼요. 순환이 안 되지만 얘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표면적이 커요. 그래서 산소 운반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고 여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짚은 내용을 해서 볼게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이고 얘는 4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단백질 배웠었지? 1차, 2차, 3차, 4차 배웠단 말이에요. 얘는 4차 구조로 되어 있어. 그 4차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한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이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이 되는 건데 얘는 4개의 사슬이 모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알파 사슬 2개, 베타 사슬 2개 이렇게 모여서 헤모글로빈이라는 값을 만듭니다. 근데 이 헤모글로빈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헤모글로빈 A가 있어요. 하나는 헤모글로빈 F가 있어요. 얘는 똑같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산소와 포화된다고 표현하는데 똑같이 산소를 포함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A와 F의 차이점은 A는 어덜트의 약자예요. 얘는 뭐야? 성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고요. F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뜻하는 거예요. 태아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 F로 합니다. 아, 구조도 달라요. 얘는 알파 체인 2개, 베타 체인 2개라고 하는 반면에 헤모글로빈 F는 알파 체인 2개, 감마 체인 2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조성이 전혀 달라. 그러면 헤모글로빈 A와 헤모글로빈 F가 그 헤모글로빈 가지고 있는 대상의 나이가 좀 차이가 생기는데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능력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얘가 산소 운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O2와 포화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산소와 포화되는 O2 포화도의 능력을 봤을 때는 헤모글로빈 A와 헤모글로빈 F를 봤을 때 누가 더 산소에 대한 포화 능력이 더 좋을까? 누가 더 산소와 잘 붙을까? 헤모글로빈 F가 훨씬 산소 포화 능력이 더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엄마야. 엄마하고 뱃속에 태아가 있다 치자. 내가 웃는 이유는 얼굴하고 몸매하고 진짜 엄마 같아요. 이런 거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시원히 웃지 마시고요. 자, 내가 술 마셨어요. 그럼 산소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 A가 산소와 결합해요. 포화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쓸 만큼 쓴 다음에 나머지 피를 뱃속에 아이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부터 피를 받았는데 거기에 산소가 많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똑같은 헤모글로빈 A를 갖고 있으면 산소를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별도의 헤모글로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엄마보다 더 산소를 잘 붙을 수 있는 헤모글로빈 F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빡빡빡 긁어가지고 산소를 잡고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뱃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엄마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이런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정식 문제 나올 수 있나요? 이거 자체를 묻지는 않아요. 헤모글로빈 A와 F가 어떤 차이가 이게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심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헤모글로빈 A가 어쩌고저쩌고 F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을 쭉 설명되는 문제를 줄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정말 혼자서 공부해야 돼요. 혼자서 그걸 보고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겠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혈구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백혈구 보자. 얘는 색깔이 흰 색깔입니다. 백혈구 흰 색깔이고요. 얘는 생긴 모양이 아메바 형적이었습니다. 아메바 형적이었다는 얘기는 일종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겼습니다. 지금 아무렇게 생겼고 특징은 얘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고 얘가 한 역할이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는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식균작용이라고 하는데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아기자기를 씹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식균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쁜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다 가져가자 여기 나쁜 병원체가 있어요. 백혈구에 있어. 그럼 얘를 이거 나쁜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서 이걸 안으로 받아들여요. 백혈구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분해시켜. 근데 그 분해시킬 때 백혈구 안에는 어떤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를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주머니, 그걸 리소좀이라고 해요.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의 소재가 있어요.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안에 작은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리소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리소좀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리소좀이 가수, 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작은 주머니가 바로 리소좀. 자, 그래서 리소좀은 가수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나쁜 병원체가 되면 그것을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속에 안에는 이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속에 안에는 백혈구만 존재합니까? 우리 식균장만 단다합니까? 아니요. 이 리소좀이 별명이 세포 내 경찰관이야. 나쁜 병원체가 들어와도 그걸 분해시켜버리고요. 세포 내 속에 안에 손상돼서 망가져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분해시켜서 다시 재생해요. 이게 다 망가져서 좀 더 분해시켜서 자기에 쪼갠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 필요한 성분으로 다시 재조합해서 다시 재생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해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리소좀입니다. 이 백혈관에는 리소좀이 대단히 많아요. 리소좀에 대해서 볼까? 또 그림 그려야 되네. 그림을 또 누가 더 긴장하는데 누가 저 긴장했었지? 그래 정호가 긴장했나? 이게 뭐야? 과학보다 이게 더 어렵지. 그치? 시연이 이게 뭐죠? 올챙이. 올챙이. 그거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진짜 우측이 이거? 진짜요? 진짜요? 처음 생각했던 게 그건데. 그래. 올챙이야. 자, 올챙이니까 진짜. 시연이는 올챙이 맞춰서도 자기가 신기한 거야. 진짜 올챙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지금 내가 리소좀을 설명한 거야. 자,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얘가 특히 많이 분비하는 세포는 가수 분효소를 분비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백혈구가 리소좀의 가수 분효소를 분비해서 식인장을 담당할 때 그런 역할을 합니까? 다른 거 안 합니까? 자, 올챙이가 있는데 올챙이가 자라게 되면 뒷다리가 나오고요.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꼬리가 어떻게 될까? 짧아지지. 자, 그럼 보자. 올챙이 꼬리가 잘라진 거야? 올챙이 꼬리가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잘라진 게 아니야.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백혈꼬리가 없어진 것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리소좀의 작용에 의해서 얘가 분해되는 거야. 소화되는 거야. 잘라져서 없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잘라서 분해한 다음에 다시 얘가 에너지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봐요. 각자 다 손이 있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부모님, 물론 주먹식이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 애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뱃속에 태아 사진을 보면 이 손가락이 어떻게 있어? 붙어 있어. 마치 물가케에 붙어 있다. 근데 아이가 뱃속에 태아가 좀 커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손가락이 굵대. 처음에는 이게 딱 붙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것들이 없어져서 손가락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없애는 것이 바로 뭐야? 리소좀. 근데 리소좀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될까?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그렇죠? 리소좀이 많이 잘 작용하는 친구들은 손가락이 길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 손가락이 되게 짧은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서 손가락이 되게 귀엽게 막 이렇게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없습니다. 손 귀여운 친구는 없어요. 예, 금지금지하고 있죠. 장군 손을 갖고 있는데 리소좀이 어디 작용에 따라서 이 틈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손가락이 길어지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손가락이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 손가락이 좀 짧습니다. 그렇죠? 가위 손 한번 이렇게 해요. 제 가위 손가락보다 더 짧습니다. 시원이 손 이렇게 해요. 예, 시원이 손은 나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한번 손 이렇게 해요. 예, 나보다 훨씬 크고요. 예, 나보다 훨씬 크고요. 제 손이 좀 작습니다. 손 되게 작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남들이 손이 되게 못생겼다는데, 손이 되게 못생겼다는데, 손톱이 되게 조그매. 저는. 손톱이. 가위보다 제가 손톱이 조그매. 시원보다 작아요. 손. 그쵸? 되게 조그맣죠? 그렇게 다 무섭게 보지 말고.
손톱이 되겠잖아요. 그럼 봐봐요. 그쵸? 손톱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고 손이 이상하게 만드는데. 자, 아무튼 이수 좀 했고요. 이수종은 가수분의 호수다. 그래서 식균자를 강조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혈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백혈구에 대해서. 백혈구는 핵이 존재합니다. 핵이 존재하고요. 이 백혈구는 우리가 식균자만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이 백혈구는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종류를 한번 보자. 자, 백혈구는 호중성 백혈구가 있고요. 중성이요. 네, 호중성. 그 다음에 호산성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염기성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해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 5종류를 백혈구.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백혈구는 어떤 백혈구냐면 이 많은 종류의 백혈구 중에서 우리는 딱 여기 호중성 백혈구를 지칭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호중성 백혈구가 백혈구의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호중성 백혈구. 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몸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나쁜 병원체가 되게 되면 얘가 식균작용입니다. 미소조이 많아서 식균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호중성 백혈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가 바로 호중성 백혈구. 그럼 정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름이 호중성, 산성, 염기성 왜 이렇지? 자, 이건 뭐 별 뜻이 아니라 호할 때 이 호중할 때 이 호가 뭔 뜻일 것 같아요? 호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호, 불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호, 불호 좋아하다. 얘는 뭐야? 중성을 좋아하는 거야. 얘는 산성을 좋아하는 거고 얘는 염성을 좋아하는 거야. 그렇다고 산성, 염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백혈구는 형용을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백색을 띄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해. 염색량을 떨궈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얘는 중성을 띄는 염색량이 염색이 잘해요. 얘는 산성을 띄는 염색량이 염색이 잘해요. 얘는 그 뜻이야. 별 뜻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저기 가연이한테 보자. 가연아, 호산성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자, 호산성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이제 민주한테 볼게요. 호산성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시원한테 볼게요. 호산성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끌지 마시고요. 식균작용. 에라 버리겠다. 호산성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해도 막 지르는 거죠. 예. 자, 위를 보호한다고요? 다시 가요. 호산성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2초 내로. 호산성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이걸 맞춘 사람이 없다고? 민준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2초 내로.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힌트 없어요. 빨리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저희 빨리. 자, 3치 동안에 빨리 답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뭐로? 예, 정답입니다. 아직 몰라요. 왜요? 시험이 맞췄잖아. 잘했어요? 시험이가 자랑스러워 막 이러네. 예, 아직 정확한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물론 얘가 호산성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만 정확히 식균작용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검증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염성 백혈구를 다른 말로 비만세포라고 불러요. 비만세포라고 불러요. 이 호염성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염증과 하는 역할을 해요.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데 흔히 이제 사람들이 염증 반응을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야? 나쁜 놈 아니야? 그러는데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작용입니다. 얘는.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작용이야. 그러면 호염성 백혈구를 다른 말로 비만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만은 뚱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만세포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염증을 유발시키냐면 굉장히 유명한 놈을 얘가 분비해요. 아까 들어봤어요. 혹시 여기 알러지 있나? 너 저기 각각의 알러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치? 알러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알러지가 왜 생긴 거냐면, 내가 각각의 콩이라는 걸 먹게 되면, 내 몸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히스타민 때문에 유발되는 건데, 이 호염성 백혈구가 좀 멍청해. 그래서 막 쉴데없이 막 히스타민 막 찍씩 막 분비해. 그러면 뭐 땅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잘 먹으면 막 몸에 두둥이나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멍청한 호염성 백혈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막 끊임없이 막 분비하는 거야. 우리 몸에 이제 염증 반응, 막 두덩이 생기고 막 붉게 막 반점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바로 알러지. 알러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염리성 백혈구. 호염성 백혈구가 너무 민감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알러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러지가 생기게 되면 약국이나 병원 가서 약을 받아오죠?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뭐야? 이 히스타민을 잘못 못하게 하는 약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기 알러지 있는 사람 없죠? 시연이 알러지 있죠? 없어요? 왠지 막 알러지 없는 게 막 되게 미안하고 그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지 알러지 없잖아. 가리도 없죠? 나도 알러지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자, 그 다음에 단핵구 한번 보자. 이 단핵구는 다른 말로 대식세포라고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나쁜 병원체랑 맞짱 떠서 싸우는 놈 있죠? 그 놈이 얘예요. 얘가 진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나쁜 놈들 오면 막 진짜 너 좀 나서 살자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얘 엄청 되게 많이 죽어요. 얘는 싸움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싸움을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얘도 많이 죽어요. 얘도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앵그리버드처럼 그냥 가서 몸으로 부딪혀요. 제가 깨지고 내가 깨지면 둘이 하나 깨지지 않고 그냥 부딪혀요. 그래서 얘도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부위에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상처 좀 악화되면 고름이 생기는데 그 고름이 바로 뭐냐면 단핵구가 우리 속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 시체입니다. 많이 죽어요. 불쌍한 애들이지. 그치? 그리고 얘가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싸움을 하면서 이제 식균작용을 합니다. 열심히 나쁜 병원비를 잡아놓고요. 식균작용을 해요. 얘가 식균작용을 하고 식균작용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 몸을 위해서 자기 몸 희생 싸워요. 그래서 적군을 무시렸어. 내가 한 놈을 잡잖아. 그럼 얘가 그 적군의 대가리를 붙들고 대장한테 보스한테 신고하러 가요. 대가리를 들고서. 그래서 장군 저기 언덕 너머에 이렇게 생긴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제가 이놈을 끌고 왔거든요. 이거 좀 보시고 이렇게 생긴 놈이 나쁜 놈들이니까 다른 병사들한테 이 놈을 다 죽이라고 알려주세요. 장군한테 알려줘요. 그럼 장군이 이래? 그래? 이렇게 생긴 놈이야? 알았어. 부하를 불러. 그래서 그 대가리 들고서 야 이렇게 생긴 놈 있지? 머리에 풀세개 난 놈. 이런 나쁜 놈이거든? 저 윗동네에 왔대. 혹시 다른 말로 숨어들 수 있으니까 얘들 순찰을 하면서 이런 놈 만나면 좀 죽여.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나머지 병사들이 이제 총 칼 들고서 이제 나가는 거고 그런 걸 갖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없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좋아요. 참 고마운 놈이에요. 근데 힘이 너무 없어. 많이 죽어.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고름 생겼다 해서 야 고마워 대식세포 이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항원 제시라고 하는 건데
항원 제시. 이거 항원 제시라고 하는 것이 별건 아니고요. 아까 내가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대가리 들고서 장관한테 알려준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항원 제시야. 항원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을 침투한 나쁜 놈들, 적군, 그걸 항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원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장군의 명령을 받고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병원체를 공격합니다. 아까 대가리 들고서 야, 뿔쓰기 달리는 놈 있지? 이거 나쁜 놈이야. 공격해 하고 다른 병원한테 알려줬는데 그 병사가 누구냐? 림프가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오면서 아까 봤던 그 몽타주를 봤던 그 뿔쓰기 달리는 그들만 있으면 죽여버려요. 그걸 바로 림프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면역자료고 면역자료라고 하는데 이 림프들이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림프부에 관련된 연관 검색으로 항체라고 하는 것인데 들어봤죠? 항체. 얘네가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보니까 이 백혈구의 종류가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식균 잔염을 담당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쁜 병원체와 싸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서 백혈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무슨 병입니까? 백혈구이 아니야. 백혈구 수치가 과도하게 증가했다. 정상에 비해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나쁜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백혈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현재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다. 우리가 뭐 감기 몸살거나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무 폭발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높아졌다? 이러면 좀 심각하겠지.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혈소판이 있어요. 혈소판. 자,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조각입니다. 세포 조각이죠. 세포 조각으로서 그 거대 핵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잘라져서 나온 세포 조각이고 얘는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도 존재하지 않고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혈액 공고에 가졌는데 이 혈관 자체가 혈액 공고를 시키지 않습니다. 네, 혈액 공고에 관여할 뿐이지 이 혈소판 자체가 뭔가 직접 혈액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몸의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것은 이 적혈구가 너무 많이 생성돼도 안 되고 적게 생성돼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적혈구를 적절히 생성할 수 있게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절해요. 그래서 참고해요. 이 적혈구를 생성하는 호르몬이 EPO라는 호르몬입니다. EPO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 TPO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TPO. EPO라는 호르몬이 신장에서 만들어지고요. TPO라는 호르몬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 검사할 때, 이제 피 검사를 하면서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할 때, 혈액 내에 혈소판이 너무 적다. 그럼 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간에서 혈소판을 만드는 TPO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까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봅시다. 자, 페이지 60페이지 다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라고 봅니다. 62페이지. 자, 62페이지. 혈액의 방어 기능. 혈액의 방어 기능인데, 자, 혈액의 방어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볼까요? 자, 첫 번째 혈액 응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균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면역반응 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하나 이제 혈액 응고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작용이라고 할까? 면역작용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네. 자, 응고작용 한번 보자. 이 응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얘는 혈소판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혈소판 자체가 응고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 한번 잠깐 보도록 하자. 자, 상처가 났습니다. 자, 상처가 났고요. 상처가 나게 되면 출혈이 생기겠지? 자,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장과 혈구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출혈이 생기게 되면 피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그거 중에서 혈소판이 공기 중에 노출돼요. 혈소판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럼 혈소판이 공기에 노출되면 혈소판이 파괴됩니다. 혈소판이 파괴되고요. 혈소판 몸속에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소판 자체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효소를 바로 분비해요. 그래서 여기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트롬보키네이스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저기 효소를 분비해요. 트롬보키네이스라는 효소를 분비해요. 트롬보키네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하고요. 이 효소가 혈장 속에 보면 프로트롬빈이라고 합니다. 프로트롬빈이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 프로자가 뭔 뜻이야? 전 단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트롬빈이 되기 전 단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트롬보키네이스가 혈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혈장 속에 들어가 있던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시켜요. 이것도 효소고요. 이것도 효소야.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트롬보키네이스가. 이때 혈액 속에 있던 칼슘 이온이 작용돼. 칼슘이 어떤 이 반응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되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요. 뭐 뼈와 이를 구성하고 하지만 칼슘 이온이 큽니다. 그래서 이 트롬빈이 다시 혈장 속에 있던 피브리노겐. 이거 참 시간이 끝났죠?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름 뒤에 노겐자가 있었네. 이름 뒤에 노겐이 있었어. 뭔 뜻이야 이거? 활성화돼 있는. 그렇지. 아직 활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혈장에 있습니다. 혈장인데 아직 활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트롬빈이 혈장 속에 있던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쓰나? 아마 뭐 이렇게 쓸 거야. 뭐 스펠이 잘 기억이 안 나다만 아닌지 뭐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써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써요. 그럼 요거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피브리. 맞다. 이거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잖아. 미에로 파이브. 이거 비슷해. 이게 뭔 뜻이야? 실이야, 실. 섬이야, 섬. 그래서 이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것이 실성분이긴 하지만 아직 활성 안 돼 있어요. 이게 트롬빈의 작용을 받아서 피브린, 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혈구를 뚫뚫뚫 엄청 붙어가지고 피떡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피브린이 혈병을 만듭니다. 혈병이 뭐냐면 이 병자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피떡을 만들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혈액에 분비시킵니다. 이때도 칼슘 이온이 작용해요.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혈소판이 파괴되고 트롬보키네이스가 분비되고 이 트롬보키네이스가 혈장 속에 있던 트롬빈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때 칼슘 이온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활성화된 트롬빈은 혈장 속에 들어가 있던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활성화시켜서 혈액 응고를 시킨다는 거죠. 이거 가죠. 중학교 애들이 안 배우죠. 그렇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여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헌혈을 했어. 근데 헌혈하고 한 2, 3일 지나니까 피가 딱딱이 굳었어. 이거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혈액 응고를 막아줄 필요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 도학에서 혈액이 응고돼야 되는 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응고되는 것이 불필요한 반응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혈액 응고를 막아줘야 되겠지. 이 혈액 응고 과정의 특징은 한 번에 진행되는 반응이 아니라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연쇄적인 반응 쭉쭉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하나만 딱 없애버리게 되면 반응이 안 일어나죠. 혈액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혈액 응고 방식. 자. 혈액응고 방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액이 응고되는 이 전체 과정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제거하게 되면 전체적인 과정이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옥살산 나트륨. 이건 시트르산 나트륨. 요걸 첨가합니다. 옥살산 나트륨이나 시트르산 나트륨을 첨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CA 있죠. CA2 플러스 제거가 됩니다. 그럼 혈액 속에 CA2 플러스가 제거되니까 어떻게 될까? 혈액 응고가 안 되겠죠. 이게 있어야지 이게 다음편 넘어가고 칼슘이 있어야지 이게 다음편 넘어가는데 칼슘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편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사람 몸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위험하잖아. 그래서 내가 헌혈을 했어. 그럼 피가 이렇게 담겨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옥살산 나트륨이나 시트산 나트륨을 집어넣게 되면 혈액 응고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막대로 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받은 다음에 유리막대를 막 저으면 노란 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흘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 노란 실이 바로 뭐냐면 피브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여기 피브린이 있는 데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브린을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면 혈관이 안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는 피브린을 제거합니다. 피브린을 제거하는 과정. 그 다음 세 번째는 저온 처리. 낮은 온도에서 냉장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냉장 보관하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될까? 효소. 그렇죠. 바로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더운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줄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다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시군요. 예, 겨울철에 잘 낫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철. 여름에는 잘 낫습니다. 겨울에 잘 낫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보관할 때 몇 도씨에 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온? 필석조 저온 처리해야 돼요. 몇 도가 제일 좋아요? 70도? 10도? 10도보다 좀 낮습니다. 5도보다 좀 낮습니다. (4도씨에) 보관. 혹시 왜 4도씨에 보관을 4도씨에 보관할 수 없이 알고 있나요? 가장 차가우니까. 더 온도 낮으면 더 차가워져. 그렇지. 배웠는데, 그렇지? 배웠는데.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어때요? 제일 커요. 밀도가 제일 크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 부피가 제일 어떻다는 얘기야? 부피가 제일 작다는 얘기야. 얼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음이니까 세포 속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얼려버리게 되면 물이 팽창한단 말이야. 얼음이니까. 그렇죠? 세포가 어떻게 될까?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냉동
시키면 안 돼요. 보통 4도씨에서 4도씨가 부피가 물의 가장 작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한테는 데미지가 가장 적겠죠. 그래서 4도씨에 들어가고 집에 정수기 있죠. 정수기에서 냉수 먹을 때도 온도를 넣는 거예요. 4도씨 가장 우리가 뭔가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는 물이 4도씨예요.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믿질 않네. 진짜인데. 진짜요. 집에 정수기가 없거나 뭐 그러니까 안 보이지. 자, 네 번째. 헤파린이나 히루디를 첨가. 헤파린이나 히루디를 첨가. 오, 뭐 많아. 헤파린, 히루디를 첨가하게 되면 프로트로빈이 트로빈으로 가는 걸 막아줘요. 왜냐면 트로빈이 생성이 없잖아요. 트로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헤파린이 뭐고 히루디는 뭡니까? 원래 헤파린은 여러분이 저번 주에 얘를 만났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설명드리겠네요. 이 헤파린은 어디 들어있는 거냐면 간에서 들어있어요. 간에서. 히루디는 어디 들어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옛날 시골에 막 농 같은 데 막 그냥 장마 안 시키나 맨발을 막 돌아다니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 발에 붙어서 막 피를 빨아먹는 놈이 있죠. 시골에. 어떻게 알아요? 거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거머리한테 물려서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안 멈춰요. 왜 그러냐면 그 거머리 집 속에 히루디라는 물질이 첨가되어 있어요. 거머리 집 속에. 그래서 거머리가 히루디라는 물질을 우리 상처 부위에 집어넣은 다음에 피를 쭉쭉 빨아먹는 거죠. 피가 굳지 않아요. 만약에 거머리가 히루디라는 물질 없이 그냥 피를 그냥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배 속에서 응고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머리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 속에서 응고되지 않게끔 거머리가 히루디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트로빈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제가 섭취. 이런 물질을 첨가해줘요. 그 다음에 간에서 헤파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제가 이게 예전에 여러분이 미리 만났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간행을 제가 설명했었죠. 기억하죠? 간행은 앞을 잡아볼까? 이게 애가 아니라 해요. 여기서 그때 그냥 글쓸적 애로 봤을 때 사실 애가 아니야. 글쓸적 해야. 헤파린 생성. 그 헤파린 생성된 것이 바로 간에서 생성돼요. 그러면 왜 간에서 왜 헤파린이 왜 분되냐면 우리 몸 바깥의 환경과 우리 몸 속의 환경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혈액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중에 조금씩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체내에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끔 이 우리 몸의 간에서는 헤파린을 대변해요. 그래야지 우리 몸속에서 응고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피가 굳어요. 피가 딱딱히 굳습니다. 왜? 간의 기능이 멈추고 간에서 헤파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우리 체내에서도 혈액이 응고되는 거죠. 간의 기능이 매우 떨어지게 되면 헤파린 분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럼 피의 점성이 매우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럼 혈액이 높아지겠죠? 혈관이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출혈 때문에 죽습니다. 간에 뭐 이상이 있으면 시름시 말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혈관이 팡 터져서 지혈이 안 돼요. 왜? 혈소판을 만드는 호르몬이 TPO라는 호르몬인데 이 TPO라는 호르몬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간의 기능이 좋아지면 TPO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적혈구의 양이 매우 적어요. 혈액 응고가 안 돼. 근데 헤파린도 분비가 안 돼. 그럼 피의 점성은 매우 높아져. 혈압은 높아져. 혈관이 터져. 지혈이 안 돼. 그렇게 대부분 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끝에 삶의 끝으로 출혈로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혈액 응고를 막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신경 파트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식품작용이네요. 식품작용 뭔가 보자. 우리 책에 식품작용 나와 있는데 그 페이지 62페이지 맨 밑에 있죠? 나에서 번호 195번
F95번 식균작용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식균작용에 이름 붙이지 말고 염증 반응으로 이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책에는 이제 식균작용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 빈칸 채우기 있죠? 이거 애들이 그런데 이거 뭐 답이 있다면서 다 무슨 그 휴대폰으로 무슨 뭐 어디 찍으면 답이 다 나온다면서 네. 찍어봐가지고 몰라요? 너뭐 QR이가 뭐가 있다는데? 네. 알았어요? 난 잘 몰라요. 근데 애들이 뭐 여기 QR 찍으면 답이 나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QR이 있어요? 난 QR 좀 많이 나중에 QR 없어요. QR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처음 시작하는 처음 시작할 때? 아, 여기 저기 그 워크북 QR인데 일찍만 안 나오고 싶지 않아요? 네. 몰라서 한번 해봐요. 안 해봐도 몰라요.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죠. 호염기성 백혈. 호염기성 백혈구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오늘 바로 비만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염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저 피부 같은데, 그 이제 그 과정을 만나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 중에서,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 한 번 걸린 다음에 그 병이 두 번씩 걸리지 않는 것, 이게 면역이 아니라 아예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안으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모든 작용을 다 뭐라는 거예요?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 면역 시스템 중에서 가장 한 역할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는 굉장히 훌륭한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죽을 때 불에 구워져서 죽는 것 같아요? 아니요. 화상을 입은 환자가 불에 구워져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감염 때문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가 손상되면 나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1차 장벽이 없어져요. 그럼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염증 반응이 생긴 걸 보면 그냥 맨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피부는 굉장히 훌륭한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벽을 뚫고서 나쁜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피부 속으로. 그때 염증 반응이 발생해요. 어떻게 발생하고자? 자, 여기 피부가 있습니다. 오 피부가 있고요. 그걸 내가 손톱을 펼쳤어요. 약간의 상처가 났습니다. 깊은 상처 아니고 약간의 상처가 났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약간의 상처가 났어요. 진짜 뼈가 보이게 약간 상처가 모르겠네. 자, 상처가 났어요. 상처 나게 되면 나쁜 병원체가 이 안에 들어오죠. 나쁜 병원체가 침투합니다. 감염되겠죠? 그러면 이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 체크하는 놈이 누구냐면 우리 몸속에 있었던 비만세포. 비만세포가 여기 있는 항원을 디텍트해요. 나쁜 놈이 쳐들어왔네? 나도 참을 수 없지. 너 혼내줄 거야? 하면서 물질을 분명합니다. 이때 얘가 분명한 물질. 얘가 분명한 물질이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그럼 이 히스타민이 여기는 항원이라는 게 항원 처음 듣죠? 항원? 병원체야, 병원체. 나쁜 놈들 병원체.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이 히스타민이 막 나쁜 병원체 막 줄기 같죠? 아니요. 히스타민이 병원체 못 죽여요. 이게 왜 분비하는 거야? 얘는 어디서 작용하냐면 우리 몸의 혈관에 가서 작용해요. 혈관이 있단 말이야? 혈관이 있으면 이 히스타민이 감염 부위의 혈관에 가서 작용해요. 얘를 죽인 게 아니야. 혈관에 가서 작용하게 되면 이 감염 부위에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관에
투과성이 어떨까? 투과성이 높아져. 그럼 여기 안에 있던 각종 면역세포도 있겠지. 호중성백혈구, 호산성백혈구, 막 이런 대식세포 이런 것들만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게 확장되면서 투과성이 증대돼요. 구멍이 꼭 뚫리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면역세포. 앞으로 빠져나가서 얘네를 식대화하는 거죠. 히스타민이 직접 정원체를 분비하지 않습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감염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고 그 확장된 혈관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병원체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기는 비만세포가 엄청나게 예민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느 정도 정제 들어와야죠. 들어왔네? 그럼 히스타민 분비하자고 촉촉 분비하고 막 싸움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비만세포가 너무 거만한 거야. 병원체가 막 하나, 두 개 좀 막 보일 듯 말 듯 막 히스타민 분비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얘네가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어. 몇 개 들어오지도 않았어. 얘네가 막 출동하고 난리가 난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알러지라고 해요.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병원체가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비만세포가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쌀에 늘리고 막 히스타민 분비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출동하고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과민 반응이 바로 뭐야? 알러지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인데 너무 호드갑던 것을 바로 알러지라고 하고 그 알러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服用해서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염증 반응입니다. 이제 이걸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 첫 번째 아파, 통증이 있고요. 히스타민이 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빨갛게 부어올라요. 붉은색을 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부어오르고. 그다음 네 번째 발열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염증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 붉게 물들고 부어오르고 그다음에 열감도 느끼고 이런 것이 바로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염증 반응을 한 번도 걸려본 적 있어요? 알러지는 없다고요? 알러지는 없지만 이제 어떤 상처 났을 때 염증이 생긴 적이 있었죠. 네. 그런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염증 반응은 페이지 862페이지를 다 써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벗어나고 지금 이제 신경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럼 이게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시험을 쳐야 돼요.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할 시간은 딱 10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 파트 먼저 한번 볼게요. 수학 파트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히 58페이지, 59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시간 10분 드린다면 20분으로 30분까지 한번 쭉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옛날 말입니다. 사람이 있다가 좀 이따 이거 한다고.
진짜 자극하면 현상수술 악질이 예민해 중요하죠. 케이스를 바꾸는 예. 쉐입으로 절대 안 받았죠? 성능에 부족함이 없어서 절대 안 받았죠. 패키니스 장면에서 근데 예? 패키니스 펜트리는 장애, 소장애. 그러나 뭐 실품 케이스가 보니까 굉장히 최신품 같지 않나요? 영원히 안 느껴져. 그쵸? 네, 아이폰 16이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요? 혼란을 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왜? 아이폰 A. 일단 시험 칠 때 과목당 시간 20분씩입니다. 20분. 먼저 물리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생물 문제 푸시고.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니까. 무작위에서 이거 생물 100점이 많이 나면 어떡하지? 뭘 받을 텐데 또 호봉집도 올라가면 100점 많이 나오면 좀 되네. 진짜 보신 대로 100점 많이 나면 어떡하지? 생물이 100점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시청님은 쓸데없는 것좀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인지질은 원래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세포 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렇죠. 인지질은 원래 우리 몸속에 있어요. 세포가 인지질로 들어서 있습니다. 세포막이 인지질. 키모 트립신. 그거 원래 좋아요. 그게 옛날 방식. 그게 들어가면 이제 밑도 없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시간 다 됐고요.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전 12시 반에 수업해야 돼. 아씨, 저번에 저기 수업을 하고서 애가 너무 시간이 없어.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해봤자 좀 가능성이 적다고 안 하시는 게 낫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잘해. 깜짝 놀랐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쫓아와요. 자, 그거 준비됐죠? 민준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4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5번, 8번에 1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4번이요. 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2번, 19번에 1번, 20번에 1번, 21번에 3번, 22번에 2번, 23번에 4번, 24번에 5번, 25번에 3번, 26번에 1번, 27번에 3번, 28번에 A는 HCl, B는 트립신, C는 엔테로키네이스, D는 펩티데이스. 이거 어쩌다? 어쩌다 그거? 일단 29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29번. 위에서는 HCl이 분비되므로 pH 2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띈다. 따라서 캡슐이 없는 유산균은 대부분 위에서 죽고 산채로 소장까지 도달한 위의 유산균이 적다. 그런데 질이나 다당류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으므로 유산균이 다당류나 질로 된 캡슐로 쌓여 있을 경우 위에서 분해되지 않아 유산균의 대부분이 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30번 표면적 업, 영양소 흡수 효율성 업. 왜요? 왜요? 아니, 저기 그 업이라는 거 들었다. 왜 그렇지? 그 저기 어제 내가 관악 가서 수업하는데 저 여학생 3명이 나한테 왔어. 선생님 왜 그러지? 선생님 누구 닮아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그 여기서 나한테 그런 거야. 그 업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똑같이 생길 때 인자하신 할아버지랑. 그래서 내가? 아닌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야, 나는 풍선 들고 이게 날아가는 애랑 비슷하게 생겼지. 아니요, 그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냐? 그러면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진짜 그러네. 자, A 33번 A 아밀레이스. 예. 31. 31번 보니까 정신없어. 31번 얘 듣기 싫어.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은 비활성인 펩시도겐 상태로 분비. 미벽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복합체인 뮤신이라는 점액이 분비되어 위 점막을 덮는 점액질을 형성하는데 뮤신은 펩신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므로 미벽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비활성 상태로 분비하는 거, 그 다음에 뮤신, 두 가지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32번.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에너지로 소비되고 일부는 단백질이나 지방 등 다른 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체 내에서
물질이 변하는 것이므로 물질 대사라는 생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썼네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 답을 불러주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답을 채점해봅니다. QR코드를 가지고. 난 여기서 한 번도 안 써봤거든. 애들이 다 알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애들이 한 명이 알게 되면 다 알게 된다. 채점 다 해봐라. 아, 근데 내가 다 불렀잖아. 아, 답 안 불러도 된다. 안 불러도 된다. 자, A, 아밀레이스, B, 단백질, C, 라이페이스, D, 말테이스, F, 젖당, G, 펩티데이스. 여기 예. D가 기질인데 예. 말테이스. 아, 말토스. 아니, 저기, 엿당. 아, 영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적당히 락토스. 예, 젖당이 락토스. 아, 영어랑 헷갈려요. CEF 한번 하시고. C? CEF. C는 라이페이스. E가 어딨어? E요, E. 아, E가 있네? 서울에서 수프레이스. 네? 수프레이스. 스프레이스. 아, 발음 데가 영국식이라서 보통 이제 설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슈가라고 불러요.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수크로스라고 불러요. 설탕을 수크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OS를 뭘 바꿔줘야 돼? AS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수크레이스 이렇게 설탕을 배우세요. 그 다음에 젖당을 영어로 락토스라고 해요. 젖당을 배워서 뭐랄까? 락테이스. 그 다음에 그 알파벳 G에 보면 기질이 다이, 트라이, 펩타이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게 다이가 뭔 뜻이냐? 중간 뜻이 아니라 두 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적두어로 D, I 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라는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트리는 세 개라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펩타이드가 두 개랑 세 개 붙은 것을 D 또는 다이 또는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요. 폴리펩타이드 뜻합니다. 자, 34번. 이거 저기 색깔 기억하셔야 된다. 가 황적색, 나 담황색, 다 청남색, 라 단백질, 마 보라색, 다 지방. 담황색 대신 엷은 갈색 기질이요. 담황색, 담황색. 옅은 황색이 되지 않을까요? 담황색은? 갈색과 좀 다르지 않나? 난 모르겠어요. 갈색이 색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색깔 구분 잘 못하죠. 예, 우리끼리 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무슨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푸딩딩하다 뭐 이거 색깔이. 자, 그 다음에 35번 표면적 업, 표세 활성업. 제 업이라는 단어 못 쓰겠구만 이제. 자, 그 다음에 36번 아밀레이스. 37번 A 간, B 이거 몰라줘요. 아세트 알데히드. 그 다음에 C 중성지방. 이건 몰라줬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뒤에 이게 QR코드 찍으면 답이 나오는 건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말이 안 되지 이게? 워크북 말고 신경을 가지고 있다. 신경. 어디에 썼지? 몇 페이지지? 91. 보자. 자, 저는 이제 신경 배웠고요. 접착장이라든가 역시 실무율, 배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92페이지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신경세포체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봅시다. 94페이지. 자, 이론의 종류라고 하죠. 여기도 시험 나오는데. 시험 나오나? 시험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너 이거 했니 아니니? 94페이지. 영어는 이건 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얘들은 여기 94페이지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네. 이거 정리됐어요. 네, 했어요. 자, 유론의 종류라고 자, 유론하고 보자. 자, 유론이라고 하는 게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유론인데, 그 유론을 구분해요. 물론 한 기능에 따라서 감각 유론, 연암 유론, 운동 유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유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뭘 뜻하냐면 마리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론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마리집 인형을 가지고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그 다음에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생김은 이렇게 차이 나겠죠? 이렇게 시험세 붙여 있으면 이렇게 있고 축사 있고 여기 마리집이 이렇게 감겨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마리집 신경은 유론이 있으면 마리집 자체가 없어요. 이게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혈 쪽에서 신경이니까 어떤 흥분이 옮겨지는 과정은 전기식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기식을 이용하는데 이 마리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저혈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기 안 통해요. 시공 안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이쪽 수초, 그러니까 저기 수초죠? 마리집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마리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마리집이 안 쌓이는 부분, 이 부분 우리 뭐라고 그러지? 낭비의 결절. 낭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 정적 신호가 마리집에는 전달이 안 돼요. 마리집은 저혈체니까 전이 안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낭비의 결절에서 말이 안 돼. 낭비의 결절에서만 신호가 가니까 그 신호가 이렇게 껑충 건너뛰어요. 이렇게 팍팍팍 도약 정도. 도약 정도라 그런 반면에 민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의 정도가 이렇게 쭉 가거든요. 이걸 연속 정도예요. 연속 전도라고 그러고 이 도약 전도와 연속 전도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속도가 빨라? 도약 전도가 빨라. 얘는 빠릅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러면 이 뉴런 중에서 신호가 옮겨질 때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 느려지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다음에 전도 속도.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뭐였어? 축삭에 굵기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마리집에 있는 마리집이 있냐 없냐 또 하나는 시냅스에 있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자기의 전도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진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전도 속도가 빨라지려면 굵기가 굵어야 되고요. 마리집이 있어야 되고요. 시냅스가 없어야 되고요.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느린 구간이다. 정치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냅스가 없어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감각률을 다른 말로 구심성 률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구심성, 원심성? 예. 이제 알아볼 수 있어. 시험이 정도 돼야지 그림을 이해하려면. 시험이 올 때 미술학원도 다녔어요. 그치, 전화? 네. 안 다녔어요? 미술학원 안 다녀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미술학원 같이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으면 뭔 이거 잘 몰라요. 미술이 올 때 미술학원 다녔잖아, 그치? 왜 안 해? 미술학원 다녔죠? 예, 그걸 잘 못 맞추잖아요. 자, 그거 보자. 요거는 이제 우리는 감각기라고 하고요. 그렇죠? 자극 수용기 감각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운동기라고 하고 반응기라고 합니다. 반응기라고 하고요. 요걸 우리 중추라고 해요. 중추라고 그러고
요 신경을 우리 무슨 신경이라고 그러지? 감각계로부터 중추로 연결되는 신경. 그러니까 감각계이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 몸의 중추한테 옮겨주는 신경을 뭐라고 해요? 감각신경이라고 해요. 감각신경이라고. 이 감각신경은 뭘로 돼 있어? 감각 뉴런으로 돼 있죠? 감각 뉴런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이 있는데 중추신경은 무슨 뉴런으로 돼 있지? 연항 중추 뉴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연항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연항 뉴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경 무슨 신경이라고요? 운동신경이지. 운동신경이 되는 거고요. 자, 운동신경은 무슨 뉴런으로 되어 있지?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어.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능적인 면을 부과하는 거야? 얘는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거야. 얘는 운동하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야. 이렇게 기능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방향 고려할 때는 좀 이유가 달라져요. 물리시간에 배웠으니까 여기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사람이 한 명 있고 줄에다가 돌멩이 매달아서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죠. 이 돌멩이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을 것이고요. 이 튕겨의 중심 방향으로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구심력이죠. 원심력과 구심력이 편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도망가지 않겠죠. 자, 감각 뉴런은 중추신경이 우리 몸의 중심인데 중추신경, 우리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신경이지. 그래서 얘를 구심성 뉴런. 구심성. 근데 반대로 운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 우리 몸의 중심부터 외부로 빠져나가는 신경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신경이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반대로 원심성 뉴런. 이걸 보고서 가연이가 또 한마디 하겠죠. 선생님,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요. 기억이고요. 이응이고 이응이네요.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네가 돌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감각 뉴런, 기억이죠. 중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이응이고, 운동 뉴런 이응, 원심 뉴런 이응. 방향으로는 평생 좀 짧고요. 됐고, 이제 시험까지 한 15분 남았는데, 물리 공부해도 좋습니다. 시험 대비해서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시험에 집중합니다. 첫 시험입니다. 첫 시험.